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중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적분을 이용하면 부피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적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량과 질량 중심값도 범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회전 관성도 구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예제들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식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어떤 밀도의 함수를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회전했을 때 이때 관성 모멘트 값이 있을 텐데요. 이 관성 모멘트 값도 이중적분을 연습을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관성 모멘트 이중적분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먼저 이중적분과 정적분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정적분은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또 작은 사각형들의 합으로 나타나는 이 의미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미소한 dx 값에 해당되는 fx 값이 있다면 그 작은 사각형들을 모두 합치게 됐을 때 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중적분을 한번 보자면 dx, dy, 즉 작은 미소 면적에 대한 값들을 말합니다. 즉, fx, dx는 da가 될 거고 주어진 fxy의 함수값은 g축에 해당되는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면적 da에서 높이 g가 갖추어져 있는 작은 사각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은 사각 기둥들의 합을 말하는 부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x, dy가 아주 작기 때문에 곡면으로 나타나는 fxy의 함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곡면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기둥의 부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중적분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DA가 dx, dy라고 했습니다. 또는 dy, dx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는 의미를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먼저 dy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는 도형의 그림과 그리고 dx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되는 도형이 같은 부피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를 볼까요? dy로 먼저 접근해 봅시다. 그럼 fxy에 해당되는 g축의 어떤 좌표가 있겠죠? 이 좌표 값을 높이로 하고 dy의 간격으로 가지고 있는 작은 사각형이 있다고 한다면 이 y를 c에서 d까지로 접근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어떤 면적이 나올 겁니다. 이 면을 이번에 x로 적분을 합니다. x의 범위를 a에서 b까지 면적으로 쭉 합치게 된다면 결국 부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x로 적분을 먼저 해볼까요? 작은 dx의 아래 변이 있고 위에 fx 값이 fxy 값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어떤 면적을 그리게 될 텐데요. 이 면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dy를 가지고 c에서 d까지로 적분을 해버리면 결국 같은 부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y로 먼저 적분을 하느냐, x로 먼저 적분하느냐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푸비니의 정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x로 먼저 접근할지 y로 먼저 접근한지는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렵게 풀 수 있고 쉽게 풀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면서 무엇을 먼저 접근할 것인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알아보세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면적을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정적분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x제곱에서부터 x까지 이 y의 함수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이렇게 값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된다면 즉 범위가 x 마이너스 x제곱 이 함수들을 0에서부터 1까지 x로 적분을 한다면 면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적분의 개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분의 1 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중적분은 두 개의 적분 값이 나타나게 될 건데 첫 번째 적분을 할 때 함수 값을 집어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dy 앞에 생략된 값이 있습니다. 바로 1입니다. 1을 생략을 하니까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이중적분은 부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높이가 1이라고 하면 그건 결국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dx, dy로 이중적분을 했을 때 결국 이 1값이 fxy의 함수잖아요. 이 뒤쪽의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결국 면적의 의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dy로 적분을 해야 되겠죠. dy로 적분할 때는요. 편적분을 해야 됩니다. 즉 x값이 있다고 해도 상수 처리를 하고 y에 대해서만 적분을 하면 됩니다. 자, 1값이 있었으니까 y로 적분하게 되면 y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범위는 x와 x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적분해 볼까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편적분 결과로 x-x제곱이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위의 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래 여러분이 했었던 정적분과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이중적분으로 면적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특징으로는 이중적분의 첫 번째 편적분을 하면서 함수값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어떤 함수값을 집어넣게 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정적분까지도 전부 다 포함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적분 범위에 식을 적용시켜서 구하는 것으로 이중적분으로도 면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분 순서를 어떤 식으로 먼저 잡아야 될지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fxy 함수가 x제곱 더하기 8y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dx로 먼저 적분을 해볼까요? x의 범위는 1에서 3까지입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편적분을 했을 때 y는 상수 처리가 되어서 결국 x제곱은 3분의 1 x세제곱이 되고 8y는 8yx가 됩니다. 1에서 3까지의 적분이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남은 것은 이제 dy로 한 번 더 적분하는 것입니다. 자, y의 함수입니다. 그러면 2와 4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함수를 dx로 먼저 편적분을 했는데요. dy를 먼저 편적분을 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똑같다라는 결과를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푸비니의 정리로 인해서 두 결과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dy로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dx로 적분을 해보길 바래요. 분명히 같은 값을 얻을 겁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fxy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값은 지축에 어떤 자취를 남기게 되는데
100-6x제곱 y 값에 해당하는 g값이 있습니다. 자, 먼저 dx로 적분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 x로 편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y는 상수처럼 취급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dy로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dy로 편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 x값은 상수 처리를 하고 편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엇으로 먼저 편적분을 하는가는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고, 하지만 과정 중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x와 dy 중에 무엇을 먼저 편적분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지금 본 이 식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dx, y 중에 무엇으로 먼저 편집분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x쪽으로도 y쪽으로도 아래쪽 면은 사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곡선의 형태로 이 범위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범위를 설정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x값은 a에서 b까지로 돼 있고 y는 함수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y는 g1x에서 g2x까지를 범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편적분을 할 때 dy로 먼저 편적분을 하면서 함수의 범위를 g1x에서 g2x까지로 범위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에 x의 값은 잘라버리는 거죠. a에서 b까지만으로 적분을 하면 되기 때문에 a에서 b까지로 dx에 대해 적분을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형태를 볼까요? 이번에는 y쪽에서 c에서 d까지로 매끄러운 면이 만들어졌네요. 반면에 x축에 있는 값들이 어떤 함수로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x로 먼저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x의 범위가 h1에서 h2의 함수까지로 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y를 c에서 d까지로 적분을 하면 쉽게 밑면에 있는 부분을 dx, dy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아랫면이 주어져 있는 1차식처럼 나왔다고 합시다. 즉, 밑에 있는 면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1에 해당하는 이 선을 가지고 있는 이 면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밑면입니다. 여러분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으로 지축값이 있겠지요. 자, 지금 보면 dy로 먼저 적분을 한다면 0에서부터 y 함수까지 0에서부터 y 함수까지 0에서부터 y 함수까지 즉 0에서부터 y 함수까지 적분을 먼저 하자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것을 x로 먼저 적분을 해볼까요? x로 먼저 적분하면 x가 0인 곳에서부터 여기 x까지 0에서부터 여기 x까지 한다라는 거죠. 즉 x로 정의한 이 함수까지 적분을 먼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해서 y의 함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0에서 2-2y까지 x로 먼저 적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으로 먼저 편적분을 하냐에 따라서 y는 fx꼴로 표현할 수도 있고 x는 dy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보자면 y의 함수까지로 먼저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x를 0에서 2까지로
한 번 더 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dx로 먼저 적분한다는 것은 x의 범위를 0에서 2-2y 함수까지 적분을 하고 마지막으로 y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똑같은 어떤 부피의 개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피 값은 fxy 이 값들이 결국 g값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D축의 좌표값이 3-x y의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쪽에 면적이 있는데 이 밑바닥의 면적에 기둥을 두고 있는 그리고 위에 있는 면은 D의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자, 첫 번째는 dy로 먼저 적분을 하는 거죠. y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y 함수를 한번 보세요. y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y가 0에서부터 y 함수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y는 x라는 함수까지입니다. 이 y로 먼저 편적분을 할 때 y의 함수로 나타나 있는 이 선까지죠. 그래서 0에서부터 y는 x까지 적분을 하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x값은 상수 처리가 됩니다. x값은 상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xy로 적분이 되는 거죠. 적분 범위를 각각 대입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편적분의 결과를 또 괄호 안에 있는 식처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x로 한 번 더 적분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요. x는 2분의 1 x제곱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x제곱은 3분의 1 x3승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 x 0에서 1까지의 범위로 값들을 집어넣으면 1이라는 수치를 이 부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dx로 먼저 적분을 해볼까요? 같은 fxy 값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dx로 먼저 적분한다는 겁니다. 자, dx로 먼저 적분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한번 볼까요? x의 범위를 살펴보자면 그림을 잘 따라오세요. 이렇게 화살표로 x를 적분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적분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함수에서부터 x값이 1인 곳까지 적분하라는 거죠. 이 함수는 무슨 함수냐? x는 y라는 함수입니다. 자, y라는 값에서부터 x가 1값이 될 때까지 적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x는 y라는 함수에서 x는 1이라는 함수까지 적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x로 편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y 값은 상수 처리를 하면 된다고 했죠. 적분하면 오른쪽 식처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요. 이렇게 6개의 항이 나옵니다. 요거 한 번 더 dy로 적분하면 되는데 y의 범위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y의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0에서 1까지 y로 적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번 방법과 2번 방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뭐가 더 쉬워 보이나요? 네, 위의 방법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동그라미 있는 부분을 보세요. 0의 개수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0이 2개가 나왔고 두 번째 방법은 0이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항의 개수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죠?
마지막 적분을 하기 전에 1번 방법은 2개의 항이 나왔고 2번 방법은 6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던 것은 적분 범위에 0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항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범위를 0이 많도록 순서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를 살펴보고 dx, dy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fxy의 함수가 xy 제곱의 함수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한번 적어 놓을까요? fxy 함수가 이번에는 xy 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식으로 한번 적어보자면 x는 루트 1-y 제곱의 함수가 되는 것이죠. 자, 원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적분을 해볼까요? 먼저 0에서부터 x 함수까지를 적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x로 먼저 적분을 할 건데 0에서부터 어떤 x의 함수로 x에 대해서 먼저 적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y는 상수 처리를 하고 편적분을 하면 되겠죠? 편적분만 한번 해볼까요? 자, y는 그대로 두고 x만 적분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x 값을 주어진 범위로 대입을 하면 결국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y 4제곱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했던 값을 편적분 결과를 집어넣으면 dy로 한 번 더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적분하기 쉽죠? 그러면 15분의 2 값이 나옵니다. 자, 지금 dx로 먼저 적분을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dx로 먼저 적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었어요. 이번에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y 함수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윗부분은 y는 루트 1-x제곱이고 아래쪽 호 부분은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입니다. 이번에 y로 먼저 적분해 볼게요. y 함수를 아래쪽 함수에서 위쪽 함수까지로 범위를 잡고 dy로 먼저 적분을 했습니다. dy로 먼저 적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루트 1-x제곱 함수에서 y는 루트 1-x제곱 함수까지 적분을 한다라는 거죠. 자, y로 적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편적분에서는 x가 상수 처리가 돼야 되겠지요. 자, x는 상수입니다. 그러면 y제곱만 생각하고 적분을 해볼까요? 3분의 1 y 3승이 나오고 x는 그대로 남겨두면 되겠죠? 범위에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적분 하기가 쉽진 않죠?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해야 됩니다. 1-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결국 양변을 dt로 dx로 표현했을 때 주어진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이걸 대입했을 때 결국 첫 번째 편적분의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3분의 1 t의 2분의 3승이죠. 자, 이렇게 얻고 난 뒤에 정리를 했을 때 결국 같은 값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처럼 dy로 편적분을 먼저 했을 때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아까 전 1번 방법으로는 dx로 먼저 편적분을 했을 때는 식이 치환적분도 없이 쉽게 풀어졌었죠. dx와 dy의 순서는 여러분이 쉽게 연산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집분의 결과에 함수가 단순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가면 좋습니다. 루트가 나오면 더 불편해지겠죠. 자, 명심하세요. 첫 번째 편집분 했을 때 얼마나 편해질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dx로 먼저 편집분을 할 것인지 dy로 편집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중적분을 한번 이용해서 면적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fsy의 값이 1이라고 놓게 되면 높이가 없는 것입니다. 즉 높이가 1이라고 한다면 그게 면적이죠. da는 인테그럴 da 값인데 여기에 면적의 이 면적만 구하기 위해서는 높이 값을 1로 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어진 식에서는 dy로 먼저 적분을 하든 dx로 먼저 적분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주어진 식이 y는 얼마, y는 얼마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x는 얼마, x는 얼마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먼저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dy로 먼저 편적분을 했고 결국 6분의 1 값을 얻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면적을 구할 때는 fxy 값을 1로 두라 라는 겁니다. 자, 이중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은 fxy 값을 1로 두면 되기 때문에 이중적분으로 면적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고 했던 겁니다. 이번엔 질량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초록색 그림으로 나와 있는 이 영역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밀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질량 m을 구해 봅시다. 이중적분을 한번 써볼게요. m은 인테그랄 dm입니다. 작은 질량들을 합친 것이죠. 그리고 dm은 시그마 da. 자, 시그마는 면밀도를 말하는 건데 면밀도는 참고로 식으로 주어졌습니다. da가 나타나죠. da가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dx, dy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적분을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시그마 값이 문제에서는 y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 y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y의 범위를 sin x에서부터 cosine x까지로 접근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dy로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sin x 함수에서 cosine x 함수까지 dy로 먼저 편접분을 하라. 자, 접분하기는 쉽죠? 2분의 1 y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sine x, sin x를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값이 나오게 되고 요걸 코사인 2배각 정리를 이용하면 그러면 코사인 2x 값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제 x로 적분하면 되겠죠? 2분의 1 sin 2x 값으로 적분이 되니까 범위를 다 넣었을 때 결국 정답이 4분의 1 값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초록색 영역 한번 봐주세요. 먼저 y의 범위를 위쪽으로 sin x에서 cosine x까지 적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x를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까지로 한 번 더 적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질량을 구했었는데 질량을 구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시그마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fx의 함수가 밀도 함수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dm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적분했을 때 질량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fxy가 밀도의 함수라면 이중적분이 질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적분을 사용하면 질량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질량 중심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같은 이 식을 가지고 질량 중심값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질량 중심식을 알고 있나요? 라지 M은 총 질량을 의미합니다. 총 질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XCOM은 센터 오브 매스입니다. 질량 중심의 X 좌표를 말합니다. 자, 모든 질량이 X 센터 오브 매스 값에 놓여 있는 값이랑 모든 질량들이 모든 각 X 값에 있다라는 MX 값들을 모두 모은 것과 결국 같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 질량 라지 M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이 DM 값이기 때문에 적분을 한 이거를 XDM 값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질량 중심의 X축 좌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밀도가 일정하다 있기 때문에 그냥 면적으로 비교해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밀도값 대신 1을 집어넣습니다. 1을 집어넣든 솔직히 2를 집어넣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결국 총 질량 라지 M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시그마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편하게 1로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dy로 먼저 편적분을 해볼까요? 자, 밀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상수값으로 둔 거고요. y로 먼저 편적분하게 되면 1은 y로 적분이 되고 주어진 범위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x제곱에서 x까지로 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제곱에서 x까지로 적분을 한 범위를 넣게 되면 결국 얻을 수가 있는 값이 편적분, 첫 번째 편적분의 결과로 나타나고 dx로 한 번 더 적분했을 때 6분의 1 값이라는 질량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일 위에 있는 식 인테그럴 xdm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xdm 그래서 x 값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da지만 밀도가 1이라고 했을 때의 값이 있기 때문에 결국 1 곱하기 dm 값이라고 생각하고 da라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dm 값이 되겠죠. dy로 먼저 적분을 하게 되면 s가 상수 처리가 돼서 결국 xy가 되고 적분 범위를 넣게 되면 결국에는 연산했을 때 12분의 1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위에 있는 식을 지금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총 질량 라지엠을 먼저 구했었죠. 6분의 1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적분의 결과를 12분의 1로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오브 매스의 X축 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Y축 좌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Y축 좌표로 봤을 때도 역시 X 대신에 Y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X 대신 Y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즉, 그 말은 M 센터 오브 매스의 Y축 좌표 이것은 Y DM이기 때문에 결국 Y 값이 함수로 들어가 있는 거죠. dy로 먼저 편적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 y제곱이 나오겠죠? 범위를 집어넣으면 결국 안쪽에 있는 적분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한 번 더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15분의 1 값의 인테그럴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입을 하게 되면 y축 좌표의 센터 오브 매스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 적분을 통해서 밀도 값을 대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총 질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센터 오브 매스의 x축 좌표와 y축 좌표를 모두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fxy 함수가 밀도 곱하기 x꼴일 때는 이중적분이 mx 센터 오브 매스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볼까요? 관성 모멘트의 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관성 모멘트는 i라고 적고 m, r 제곱들을 모두 합친 겁니다. 각각에 있는 질량들, 각각의 거리에 떨어져 있을 텐데 이 값들을 모두 합친 걸 말합니다. mr 제곱꼴로 나타나는 거고 이걸 일속적인 강체로 적분을 하게 되면 r제곱 dn 값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는 y축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iy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y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값이 되겠지요. y의 함수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값이 나오고 위쪽으로는 플러스 루트 값이 나와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밀도는 일정하다고 한다면 전체 면적과 질량의 비율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관성 모멘트 한번 잘 보세요. x제곱 값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관성 모멘트의 의미가 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말했던 게 r이었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정했었던 이 r 값은 축으로부터 부터의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관성 모멘트 값은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y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이기 때문에 x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제곱이 된 겁니다. 그리고 dm이 바로 시그마 da로 표현이 된 것이죠. 밀도 곱하기 면적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y로 먼저 편적분을 해볼까요? y의 범위를 마이너스 루트식에서 플러스 루트식까지로 적분을 먼저 합니다. 먼저 y로 편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x는 상수 처리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x제곱 y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범위들을 집어넣으면 옆에식처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 적분하기가 쉽진 않네요. 루트가 나오면서 뭔가 조금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x를 r sin 세타로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루트식은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기 때문에 x를 r sin 세타로 치환했기 때문에 r 제곱으로 묶어서 1 마이너스 sin 제곱 세타가 나오게 되죠. 1 마이너스 sin 세타가 뭔지 기억나나요? 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고 루트가 있으니까 결국 루트를 씌우게 되면 루트가 있는 양은 결국 r 코사인 세타로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x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했었던 부분을 양변을 dx d 세타로 표현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d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d 세타를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범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x가 마이너스 r일 때 그리고 x가 r일 때 값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세타의 범위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변하는 것으로 범위도 치환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 값 구분할 수 있나요?
제곱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그래서 사인 2세타를 제곱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곱이 들어와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코사인 2배가 정리를 이용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4세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들은 선생님들이 앞에서 빼면서 계산했던 거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값을 세타로 한번 적분을 해볼까요? 그러면 1 값은 세타로 변하게 될 거고, 코사인 4세타는 4분의 1 사인 4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범위들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밀도를 대입한 뒤에 최종적인 y축 기준으로의 관성 모멘트 값 4분의 1 mr 제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배운 학생들은 y축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관성 모멘트 값이 4분의 1 mr 제곱이라는 것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중적분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중적분으로 관성 모멘트를 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fxy가 밀도 곱하기 r 제곱꼴일 때 이때는 이중적분이 관성 모멘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 값을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만약에 이 색칠해져 있는 면적의 밀도 함수가 6x 더하기 6y 더하기 6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밀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x축으로 회전했을 때의 관성 모멘트 값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x축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 y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x축 관성 모멘트로는 r 대신에 y를 쓰게 된 거죠. y제곱 dm입니다. 그리고 dm이라고 한 것은 밀도 곱하기 dA 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범위를 한번 살펴볼까요? dy로 먼저 적분을 했을 때 y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y가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2x까지 밑에서부터 0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y는 2x 함수까지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분의 범위가 0에서 2x까지로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밀도의 함수가 아까 전에 주어졌었죠. 6x 더하기 6y 더하기 6이었습니다.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쭉 적으면 되고 y에 대해서 먼저 편적분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처럼 편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첫 번째 y에 대한 편적분의 결과입니다. 한 번 더 x로 적분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 정답을 12. 자, x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의 관성 모멘트 값이 12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fxy 함수가 밀도 곱하기 r 제곱꼴일 때는 이중적분으로 관성 모멘트를 구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은 이중적분을 가지고 항상 관성 모멘트 값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극자 표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어떤 특정한 도형에서는요. 직각자 표계보다는 극자 표계가 훨씬 유리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에 fxy 함수가 지금 주어진 함수로 나타났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이 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극자 표계로 바꾼다면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극자 표계로 바꿀 때는 dx, dy가 r, dr, d세타로 바뀝니다. r, dr, d세타로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잠깐 말해줄게요. 자, 면적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면적은 이렇게 작은 네모로 색칠해져 있는 영역을 말할 텐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이고 각도가 d세타라고 합시다.
작은 각도입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한 변은 r, d 세타가 될 거고, 그리고 높이 변화는 dr입니다.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결국 r, d 세타와 dr을 곱한 값인 r, dr, d 세타로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dx, dy 값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꼴이 결국 극좌표를 이용하면 r제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r 값은 0에서부터 1까지로 적분하면 되고, 세타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들로 총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적분을 쭉 연결하면 2분의 파이 그리고 2-1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직각좌표기로 풀었다면 아주 어렵게 풀 수 있었는데, 극좌표로 풀게 되면 이렇게 쉽게 풀 수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함수가 극좌표기를 활용해야 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다른 좌표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중 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활용을 해봤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적분과 두 번째 적분을 할 때 특히 첫 번째 적분을 어떤 변수로 적분을 할 것인가, 그 순서를 꼭 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적분의 식을 가지고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식을 가지고 나와 있는 범위로 여러분이 원래 했었던 적분값들 동일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중심, 부피, 면적, 회전 관상까지 여러분들 풀고 있는 문제들도 한번 이중 적분으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